자, 이번 시간에는 해제와 해지예요. 710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해제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해제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유효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 권리, 지위를 뭐라 그러냐? 해제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제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계약관계가 유효한 계약이 무효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해제권 발생 유형을 보죠. 동그라미에서 한번 해보시면 그 해제권의 유형은 당사자 약정에서 만들어지는 해제권이 있고, 즉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당사자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때 만들어진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이라 합니다. 약정 해제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 규정에 이미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그러한 해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해제권이다 해서 법정 해제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 사유가 약정된 사유죠. 약정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제라는 개념과 구별해야 할 때 있어요. 이 해제라는 개념과 해제권, 이 해제권과 구별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해제계약이요. 이건 합의해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요, 해제의 효과가, 해제 효과가 당사자의 계약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협의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제권 행사, 이게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성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져요. 그럼 의사표시 이게 한 개로 이루어지죠. 한 개.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것은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독행위. 근데 여기에 있는 계약 해제 또는 합의 해제라는 것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제라는 거죠. 계약. 여기는 단독행위인데 여기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 해제에서 이루어질 때는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문제도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문제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이 계약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정할 뿐입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제의 효과로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계약, 합의 해제인 합의에 의해서 또는 해제 계약인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정할 뿐입니다.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해제 조건.
이 해제 조건은 부관이죠.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부관.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죠. 이거는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그때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당사자의 법령의 효과가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죠? 이런 제도가 해제 조건의 성취예요. 여기는 별도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장래효입니다. 원칙. 장래효 원칙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여기에 해제권 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된다 했죠. 소급 무효. 자, 이렇게 그것이 71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이 해제 조건에 기초해서 당사자 특약을 붙여놓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당사자 중에 누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은 실효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실권약관이라고 그래요. 이 실권약관의 의미는 뭐냐? 실권약관의 의미는 바로 해제조건부 특약입니다. 약정인데 이 해제조건이 뭐냐면 바로 장차 당사자 중에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이거죠. 채무 불이행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해제 조건. 따라서 이 채무 불이행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효력 상실, 계약의 효력 상실한다라고 특약을 붙인 거죠.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실권약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해제조건부 약정이죠, 뭐. 그렇죠? 따라서 해제와 다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712페이지에 철회. 자, 우리 철회라는 것은요, 철회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발생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예요. 이게 철회입니다. 이미 해제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란 계약은 효력이 유효한 상태지요. 그래서 철회와 해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 취소는요,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동시에요, 취소 사유는 법정돼 있죠. 우리 민법에요. 법정됐어요. 그래서 약정 취소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법정돼 있기 때문에 약정 취소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법정돼 있다. 어떻게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받지 않고 혼자 거래행위라는 법령을 했을 때, 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또 사회강박이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했을 때, 이때 취소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거 외에는 약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나 해제는 약정 사유를 만들어서 약정 해제권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해지. 자, 해지와
해제 제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실효가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장래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당연히요, 청산관계로 발생하죠. 청산관계로서의 법률관계가 발생해요.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는 원상회복관계로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지, 해제 구별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별 개념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법정 해제를 보려고 하는데, 법정 해제. 이 법정 해제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인데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 있고 개별 규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별 규정, 개별적 규정.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해제한다든가 매매 계약상에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위임 계약에서도 있고, 위임 계약 해지인가요? 기타 뭐 교환 계약이라든지 뭐 등등요. 이렇게 개별적 규정을 이렇게 둘 수 있고, 그러면 일반 규정은 어떤 거냐? 일반 규정은 바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법의 규정이나 일반 규정으로 뒀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일반 규정으로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다.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해제권의 발생 원인이라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약정 해제권에서도 발생한다. 약정 해제권. 이거죠, 이거. 그 사유를 정한 거죠. 이 약정 해제권 했을 때는 여기에 특징이 뭐냐? 약정 사유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 해제권을 행사할 때 효과는 소급 실효만 됩니다. 소급 무효. 그리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소급해서 받고 건넸으니까 원상회복은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원래 상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정 사유에서 해제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때 해제권 행사는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면 됩니다. 그 성격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법정 해제권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우리 민법상으로 먼저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 놓고 봅시다. 법정 해제권 행사는 즉 법률 규정에 정해놓은 것, 이 법률 규정이 대표적인 것,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본다, 그죠? 자, 일반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는 법정 해제권, 채무 불이행 이럴 때 하는 사유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그래요. 해제하면 소급 무효가 됩니다. 소급표. 그리고 주고받은 게 이미 해제하기 전에 있다면 그것은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 원상회복 외에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법정 해제 효과가 이렇게 된다.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3대 효과입니다. 이게 해제의 3대 효과. 민법상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고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즉 계약 내용대로 유효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 있으면 해제해버리면 받은 것 다 돌려준다. 원상 회복. 전부 반환입니다. 전부 반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행했더라면 계약 내용들이 이행했더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 그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이익으로서의 배상 책임을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져야 한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해제권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약정 해제권 행사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은 그죠? 요것만 생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법정 해제권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요. 자, 거기에 법정 해제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개별적 규정에 의한 해제권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예컨대 증여에서 해제권이 있다든가 매매에서도 있고요. 도급계약에서도 있고요. 이렇게 개별 규정에 따라서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 규정으로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2번 동그라미 있죠? 2번 동그라미. 714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 일반 규정,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법정 해제권. 자, 일반 규정에 있는 해제권입니다. 일반 규정에 있는 해제권. 이건 뭐라 했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도대체 채무 불이행에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어떤 형태가 있냐? 종류가 있겠다. 그죠?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먼저 채무 불이행이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급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이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란 이게 우리 뭐냐? 귀책 사유 이렇게 표현해요. 채무자의 잘못된 그런 책임, 그것을 바로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그죠? 이렇게. 이걸 대전제로 해서 불이행하는 모습, 여기에요. 급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했으니까 요 불이행하는 모습을 이해해야겠는데, 불이행하는 모습은 두 번째, 유형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행기가 있는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버렸다. 그런데 지난 지금이라도 이행하려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걸 뭐하냐?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행할 수 불이행의 모습이 이행기 따지지 않고요.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채무자가 만들어버렸다. 이걸 뭐냐면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규정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이행지체 그리고 이행불능, 이 두 가지가 바로 채무불이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민법상 명문 규정으로 이렇게 써요. 규정으로요. 이렇게 정했다. 다만 세 번째요. 이행을 했으나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완전한 이행이 아닌 상태로 이행을 한 경우, 이것은 불완전한 이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불완전한 이행도
우리 판례나 통설이 모두 채무 불이행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있고, 통설과 판례가 불완전 이행도 채무 불이행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가 바로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다. 이 세 가지를 채무자의 잘못, 이게 존재한다. 그죠? 지체하고 있는 것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체하고 있고, 이 불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만든 것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만들어졌고, 또 불완전 이행한 것이 바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다. 그럼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때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이 세 가지 사유에서, 이 채무불이행이니까, 일반적 채무불이행이니까 이런 세 가지 사유에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이제 그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행지체일 때는 어떻게 해제권을 행사하는가? 이행불능일 때는 어떻게 해제권을 행사하고, 불완전 이행일 때는 어떻게 해제권을 행사하는가? 이걸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다시 들어왔어요. 714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1번 거기에 보시면 보통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거기 이행지체로 인한 제일 밑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보통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이행지체가 첫 번째는 보통의 이행지체일 때와 두 번째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이렇게 두 개 나누었어요. 여기서는 상당 기간 채굴을 하고 이 상당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이행한다면 이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는 아니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상당 기간 채굴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곧바로 이 이행지체가 생기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상당 기간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최고 없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도대체 정기행위가 뭐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정기행위란 바로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정기행위란 것은 계약의 성질이나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정해놓은 기일 또는 기간 내에
당의 계약 내용대로 급부 이행을 해야만 그 계약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러한 계약을 정기행위라 그래요. 이게요. 예컨대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 예복으로서 웨딩드레스를 맞추었는데 결혼할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자, 그 결혼 웨딩드레스라는 예복을 결혼하는 날짜에 몇 시에까지 어느 예식장으로 가지고 와 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이행기가. 이행기가 지났으면 이행지체다 그죠. 보통의 이행지체.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 공급하는 그 약정은 정기행위죠. 성격상. 왜 정기행위라 하죠? 바로 그 결혼식까지 그 날짜와 장소, 시간 딱 맞춰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웨딩드레스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급부이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그 계약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 자체를 목적, 당사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뭐라 한다? 정기행위라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해버리면 가지고 와서 이행지체한 상태에서 이행이 제공되어도 그 계약인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가져오지 마세요. 계약 해제하랍니다. 이게 즉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것이 바로 정기행위로서의 이행지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이행지체죠. 일반적인 것은 그죠? 보통의 이행지체 때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최고한 후에 산란기간, 그 다음에 해제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다만 여기서 산란기간, 즉 보통의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행지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요. 이때는 최고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이때는 최고하에 의미가 없죠. 산란기간 시간 줄 필요가 없어요. 산란기간을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곧바로 해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요. 보통의 이행지체에서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해야 한다. 이거 근거가 뭐죠? 결국은 이 이행지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을 주면 최고를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주면 채무자가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번 더 시간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을 아무리 주더라도 산란기간을 최고를 해서 시간을 주더라도 이행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이행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가져오더라도 이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성격일 때는 곧바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취지다. 그죠? 자, 이런 게 바로 이행지체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행지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행불능이라는 채무불행입니다. 이행불능. 이 이행불능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따라서 이때는요, 당연히 시간을 아무리 최고하면서 주더라도, 시간을 산란기간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이행할 가능성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최고 절차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행불능. 여기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죠. 우리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719페이지에요.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여기는 최고 절차가 이런 게 필요 없다. 곧바로 해제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례와 통설이 채무 불이행의 한 모습이다라고 한 불완전 이행이요. 이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이행을 하긴 했으나 채무 내용이 계약 내용대로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걸 한번 보죠. 자, 불완전 이행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면 이걸 뭐라 하냐, 추후에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요. 이럴 때는 사실상 그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지나가지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환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이 불완전 이행은 이행 지체에 해당한다. 그죠? 이행 지체에 해당하니까 보통의 이행 지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당기간 최고하고 하라 했죠. 따라서 이때는 추환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이행 지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그래요. 상당기간 최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때 해제하라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그죠? 아니면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반대로 그죠? 자, 불완전 이행 부분을 추환할 수 있는가? 즉 추후에 지금이라도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추환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결국은 불가능한 부분만큼의 불완전을 한 것은 바로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죠? 추환이 불가능한 건 그 불완전한 부분은 이행 불능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 불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불능한 만큼은 뭐 할 수 있다? 곧바로 해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상당한 기간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상당 기간 최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따지냐? 추환 가능 여부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다. 추환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처럼 취급해서 상당 기간 최고하고 해제하고, 추환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행 불능으로 취급해서 곧바로 해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불완전 이행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우리 통설 판례가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720페이지 제류에 가면 동그라미 3번에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억, 추환이 가능한 경우와 니은,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즉 추환이 불능인 경우, 이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 해제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이제부터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 과연 채무자가 채권자 너 이행지체, 수령지체라고 했으니까 나는 계약을 해제한다 할 수 있는가? 그게 네 번째, 채권자 지체의 경우 과연 해제할 수 있는가? 논의가 됩니다. 이제 채권자 지체란 것은 의미가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수령해 줘야만 채무자가 변제를 완성해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협력을 통해서 수령해 주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채무자가 아무리 변제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변제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계속 채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채무자는 불이익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자가
수령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령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견해, 인정 안 된다는 견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학자들은 다수이죠. 채권자 지체도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채무자는 채권자 네가 수령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하고 신뢰관계 없으므로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해제권을 인정해도 무방한가? 사정 변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제권 행사에도 무방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된, 즉 계약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객관적 기초가 급격하게 변경이 돼가지고 종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질 정도로 사정이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 관계를 오히려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아직 인정한 예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학설은 해제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당사자의 그 지위를 신의식상 옳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판례와 학설이 아직 이렇게 대립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렇게 판례는 현재 부정하는 견해 입장을 치고 있지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을 판결문에서 설시하고는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상 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했는데 다만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이러이러한 요건이라면 해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직은 판례는 인정한 예가 없다. 그냥 부정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사정 변경한 해제권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 그러나 학설은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때 학설을 인정하면 이때는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야겠죠. 상당 기간 최고 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해제권을 우리 법원 학설의 입장에 인정하는 견해라면 곧바로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률 관계인 계약 관계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 기간 최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당연히 그죠. 자, 그렇게 해석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721페이지에 제일 밑에 B 동그라미 판례를 보시면 판례가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은 아직은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정한 예가 없다. 이렇게 해놨죠. 다만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요건을 제시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건,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일단 판결에서 예시를 해두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예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엄격하게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도 해제할 수 있는가? 부수적 의무. 뭐 채무에도 좋습니다. 부수적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이때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와 통설이요. 공이 해제권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 해제란 것은 여기에요. 계약 해제요. 이 해제란 것은 계약 내용의 기본적 채권 채무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계약 실현이 불가할 때 계약 실현이 안 될 때 그때 해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요. 해제의 제도는 그러니까 기본적 채권 채무 관계의 계약 내용은 실현할 수 있고 다만 부수적 의무를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자기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거야. 굳이 계약 해제를 인정해서 계약 관계가 실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 불이행 이것을 가지고는 해제권 행사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통설과 판례 태도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수적 의무 불이행. 그래서 예컨대 이런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토지의 매매계약 했을 때 만약에 그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말이죠. 허가 신청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이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신의칙상 발생한 부수적 의무란 거예요. 그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일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야, 너 계약 내용대로 너 협력 의무 안 하니까 계약 이행을 못 하잖아. 계약을 유예로 만들어서 이행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약 해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법원에 뭐라 했어요? 바로 그것은 협력, 즉 허가 신청 협력 의무란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이니까 그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판례가 그죠? 자, 그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해제권 발생하는 모습, 행사하기 위한 일정한 요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해제권 발생은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해제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서 여러분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해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리고 행사했을 때 효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